김영현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방송법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기현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신 거랑 비슷한 맥락인데 일단은 이게 지금 야당에서 사실 주장해야 될 내용들이거든요. 이게 집권 여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통령이 마음대로 뭐 그 공영방송에 대한 사장이나 이사들을 임명할 수 있는 구조 아닙니까? 네. 그거를 하지 않고 여야가 바뀌거나 이제 집권 세력이 바뀐다 하더라도 변함없이 공영방송을 국민품으로 돌려주겠다라는 그 이사 구성과 관련된 개정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제들을 마치 간신법이라도 쓰듯이 노조는 민주당 편이다 이런 선입관을 갖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그 언론 노조가 민주당 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과거에 보면 그 민주당에서 뭐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관련된 그 법률안 냈을 때에도 극렬히 반대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노조라든지 그 언론단체라든지 또는 그 시청자이나 이런 쪽은 그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생명처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단체들이지 어느 특정 정당의 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노조도 민주노총 얘기를 자꾸 하시던데 아까도 보니까 필보하는데 네. 민주노총하고 민주당은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노총 중에 민주당하고 정책 협약을 맺어져 있는 노총은 한국노총이에요. 한국노총과의 정책 협약을 맺고 이번 대선에서도 지지 선언도 하고 이렇게 했지 민주노총은 전혀 그런 쪽에 관여하지 않거든요. 근데 네.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민주노총이 투쟁적인 그런 그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민주노총이랑 같이 이제 뭐 같은 편이다라는 그 프레임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근거 없고 논리가 없는 그런 주장들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송통법이 안 올라오고 방송 3법이 먼저 올라온 이유는 뭘까요? 이게 이제 7월 임시회가 내일 끝나거든요. 네. 내일 끝나고 이제 8월 이제 임시회를 여야가 이제 8월 21일부터 열기로 지금 합의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우리가 비쟁점 법안은 이제 다 처리했거든요, 오늘. 근데 이제 쟁점 법안이 5개입니다, 5개. 5개인데 노란봉투법하고 상법이 있고 이제 방송 3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오늘 이제 국민의힘에서 필버를 하겠다고 이제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이야기하시는 건데. 네.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방송 3법은 연관된 법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8월 임시회에 다 처리할 건 5가지를 다 처리할 것인데 3개 법안을 이번에 오늘 내일은 1개만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일 법안인 노란봉투법 또는 상법을 처리하고 방송 3법은 8월 임시회에서 21일부터 뭐 22, 23 이렇게 해서 처리하자라는 의견도 있었죠. 의견도 있었고 아니다. 그 방송 3법이 상임위도 가장 먼저 통과했고 예. 뭐 그런 차원에서 그거를 먼저 처리해야 된다 이런 당내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 의견들에 대해서 오늘 이제 1시 반에 있는 의총에서 확정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정청래 당대표께서 당대표로 당선되시면서 이제 일요일 날 그 최고위의 이제 비공개 회의를 통해 가지고 예. 아마 방송법부터 하자라고 지금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법부터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뭐 오늘 최고위에서 그 검찰 개혁하고 언론 사법 개혁에 대해서 TF를 의결했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언론 개혁이 들어가 있어서 이 방송 3법이 또 언론 개혁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그 개혁에 대한 메시지 의지를 좀 보여주는 차원에서 첫 번째로 하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좀 한마디만 네, 덧붙일게요. 하십시오. 예. 네. 지금 통상과 관련돼서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노조법 2, 3조와 관련해서 국제노동기구인 ILO 있지 않습니까? ILO가 윤석열 정부 때 그거 개정하라라고 그 촉구까지 한 바가 또 있고 또 EU가 있어요. EU 유럽연합. 유럽연합에서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공동 사용자라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사용자 범위를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는 그 현장에서는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의 근로계약이 체결됐을 경우에만 사용자성이 있다라고 현장에서는 해석이 되었지만 예.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ILO랑 EU나 미국이라든지 또는 그 우리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서는 이미 실질적 지배력 설이라 해서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구체적으로 지배했다라면 사용자성이 있다라고 이미 확인된 내용들이에요. 예. 그런 나라들에서 이거를 통상 문제로 해서 반대할 리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반대로 그런 ILO 협약이나 이런 걸 체결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을 준다라는 것이 그런 그 나라들의 입장인 겁니다. 예. 김근대 이 누적
영남과 충청권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게 최종 결과는 정청래 당대표 61.74%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 이유는 차도 많은 또 분석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대의원 투표에서는 박찬대 후보가 앞섰나요? 네, 53대 한 47%.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왔죠? 대의원은 박찬대를 선택하고 권리당원은 정청래를 선택한 배경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 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저기 당심은 정청래 후보한테 있었고 어심은 그 박찬대 의원한테 있었다. 뭐 이런 얘기 후보한테 있었다라는 얘기가 예. 있었는데 그 얘기는 이제 박찬대 그 당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내대표를 해가지고 많은 당직을 같이 했던 그 의원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의원들과의 그런 그 관계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뭐 의원들이라든지 지역위원장들 중에서는 박찬대 의원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다 이런 분석이 좀 있었는데 예. 그 대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역위원회 전국에 254개가 있는데 지역위원회 물론 40명에서 45명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지역위원장들의 의사가 조금 더 반영될 가능성이 높죠. 현역 의원이나 위원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지역위원장이라고 하는데 이제 원외 지역위원장, 원내 지역위원장이 있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인원이 이제 40에서 45명 정도 되니까 아무래도 지역위원장들의 의사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반면에 이제 권리당원은 한 120만 되잖아요. 110만 좀 이번에 넘었는데 거기는 뭐 지역위원장들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작은 거죠. 예. 근데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제 충청 영남권에서 권리당원 투표만 먼저 진행을 했잖아요. 그때 63대 한 37 정도 그렇게 나왔거든요. 정청래 후보가 권리당원에서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그 최종적인 결과는 더 벌어졌거든요. 권리당원에서는 오히려 66대 33으로 네. 3, 4%가 더 벌어졌는데 그래서 그 전체적인 그 결과를 보면은 아무래도 그 박찬대 그 후보 같은 경우는 좀 조직력 면에서 약간 좀 유리했고 그 전체 당원의 표심은 정청래 의원 쪽으로 많이 쏠렸다. 이런 분석이 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신임 정청래 당대표의 행보, 김현정 의원 또 민주당의 조기현 부위원장 차례 듣겠습니다. 김현정 의원부터요. 일단 그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는 현실 인식이 정말 국민의힘하고 우리 민주당하고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 저기 당대표 지금 그 후보들이 일성으로 다 지금 정청래 그 당대표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비판을 했잖아요. 예. 그중에 이제 그 장동혁 그 후보 같은 경우가 불법 계엄이지만 내란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에 저는 다 함의가 이제 함축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 실제로 그 저 불법 비상계엄 한 거는 이제 다 확인이 된 것이고 그 내용이 보면 다 내란 행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내란죄에 대해서 법원에서 재판 중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가 아직 판결이 안 났다 그래서 내란이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냥 법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도 국민의 법감정이라든지 이런 거로는 동의가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그 내란 종식이 지금의 국민의 사실 명령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역사적인 사명이 되어 있습니다. 내란을 빨리 종식시켜야죠. 그래서 내란 특검법도 지금 떠가지고 지금 빠르게 수사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러면 이 내란 종식과 관련해서 어떤 행태를 지금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를 살펴봐야죠. 근데 그렇게 지금 뭐 탄핵의 바다를 건너니 이렇게 해서 혁신이도 띄우고 했는데 혁신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인적 쇄신은 도대체 어디가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 진정 어린 사과나 반성이 있나요? 도로 이제 뭐 전환길이나 이런 구구 유튜버들까지 다시 가세해가지고 부정선거 음모를 다시 주장한다든지 또는 윤석열과 결혼하지 않겠다 약속해라 친한계 출당시켜라 이런 거를 질의하는 거기에 유력 그 후보들이 출연해가지고 답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거를 그러면 이렇게 기본적인 헌법적인 선까지도 지키지 않는 정당하고 그냥 무조건 그런 것들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라고 정청래 당대표는 생각하는 것 같고요. 예. 그 세 가지 그 검찰 언론 사법개혁에 관련된 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정청래 당대표가 된 다음에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20대 때부터 줄기차게 그동안 추진해왔던 내용들이거든요. 이미 뭐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적인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개혁이라는 것은 반드시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협의를 하되
협의를 하지만 그 협의가 지금까지는 이제 안 될 거라는 그 가정도 있지만 협의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리고 개혁은 저항이 따르기 때문에 빠르게 좀 해야 되고 6개월 안에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벌써 2개월 지났고 알겠습니다. 추석까지 2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거기에서 이미 지금까지 준비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 가지고 야당과의 이제 협의를 요청하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야당이 계속해서 반대를 한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따라서 처리하겠다. 이게 이제 저기 정청래 당대표 입장인 거죠. 네, 짧게 한 말씀. 그러니까 내란 종식은 국민의 힘을 위해서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쇄신과 혁신, 뭐 뼈를 깎는 그런 혁신과 쇄신을 통해서 그 탄핵의 바다, 강을 건너셔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도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제 그 세계 관련된 그 개혁 법안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에서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서 논의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그냥 그 반대만 하면 이거 마치 이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구나, 발목 잡게 하는구나라고 저희는 그게 필요하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떠한 그 뭐 다른 대안이나 이런 거 제시 없이 반대만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국민의힘 당대표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김현정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야 과감하게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서. 자, 정청래 당대표입니다. 그러면은 이 영향이 국민의힘도 우리도 센 캐릭터의 좀 강성 당대표를 뽑자라는 생각이 이 영향을 줄까요? 그렇다면 그 반사 이익을 가장 많이 가져갈 후보자는 누구로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그 영향이 없진 않을 것 같아요. 그게 뭐 대세까지 바꿀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국민의힘 후보의 구도는 찬탄파 반탄파 아닙니까? 주진 의원만 세대 교체를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뭐 유력하게 당내의 그 당원들만 했을 때의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김문수 후보가 압도적으로 1등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장동영 후보가 2위인 것 같은데 그 두 명이 가장 지금 선명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란 종식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그 정청래 대표와의 대척점은 그 두 명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안철수 후보라든지 또는 그 조경태 후보 같은 경우는 내란 종식을 그 공약으로 하는 후보기 때문에 결이 이제 정청래 대표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라든지 장동영 후보 쪽에 더 강한 메시지가 이제 메시지가 나올 것 같다는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 해서 그 두 명이 그러면은 그 내란 다시 윤 어게인 정당으로 돌아가서 오로지 여당과의 강한 투쟁 뭐 이런 것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선택할 것이냐? 저는 지난번에 그 대선 경선 과정에서 후보 그 바꿔치기 하는 그 과정에서 그 국민의힘 당원들이 집단 지성 발의해서 그걸 막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오히려 이번에 좀 작동하면 어떨까? 알겠습니다.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구구절절이 잘못되길 바라는 것 같아요. 그냥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그게 지금 사실 짧은 시간 안에 정말 어려운 여건이었잖아요. 그 여건 속에서 그 정도 했으면 정말 최선의 성과를 낸 거 아닙니까? 송원석 원대도 15%는 잘했다라고 했었잖아요. 했다가 갑자기 좀 지나서부터 비판하기 시작하던데 일단은 조속한 타결에서 그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것도 상당히 큰 효과이고 또 당시 우리가 이제 그 기준점이 좀 일본이라든지 EU의 협상 결과 아니었습니까? 같은 이제 15% 관세도 유지를 좀 했고 또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쌀 시장도 개방했는데 그것도 쌀과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도 방어한 거고 그거 관련해서도 자꾸 의혹 제기를 하던데 그 우리 그 김용범 정책 수석이 직접 설명했잖아요. 우리는 쌀 시장, 쌀 축산물 시장 관련해서 99.7%를 이미 개방하고 있는데 한미 FTA입니다. 0.3%와 관련해서 10개 정도 내의 품목이 있는데 이 쌀과 소고기에 관련된 어떤 협상도 체결된 바 없다. 라고 분명히 명확히 했고 앞으로도 그럴 일 없을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정책 수석 말은 좀 들어주고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딴소리를 하면 그걸 비판해야죠. 오히려. 그리고 또 이번에 또 어쨌든 반도체라든지 또는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그 관세가 합의는 안 됐지만 또 최애국 대우 조항도 좀 받아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런 환경 속에서 그 잘한 협상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다만 이제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또 논의 안 된 안보와 관련된 또 논의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에 대한 준비들을 잘 해야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김현정 의원께서 혹시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요? 그러니까 그 이번에
그 관세 협상을 그 최선 의결을 도출하기 위해서 정말 그 뭐 올코트 프레싱을 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열심히 했잖아요. 그 정부뿐만 아니라 재계 많은 저기 회장 부회장들 같이 가서 그 당시에 우리가 많은 전문가들이 협상할 때 이런 조언을 했었잖아요. 이것을 그냥 통상 관세만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우리한테 유리한 조선업이라든지 뭐 반도체나 이런 거를 예. 지렛대 삼아서 좀 패키지로 이렇게 하는 방식을 좀 하면 좋겠다. 그대로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3,500억 불 관련해서도 일본에 비해 뭐 GDP 규모에 비해서 좀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지만 협상은 상대가 있는 거고 양쪽에 유리하게 이제 결과들을 도출하는 그런 접점을 찾는 과정이라서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 대일하고 대한과 관련된 무역 적자 규모는 똑같은 거 600억 불 정도로 똑같다 보니까 5,500불에서 3,500억 불이 이게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 동일한 그 대미 투자를 요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거기 상황에서 3,500억 불로 우리가 선방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옳다고 보고 다만 이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걱정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보가 남아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한테 지금 알려지고 있는 것은 국방비도 GDP 5%로 증액하라, 뭐 주한미군 분담금 또 뭐 이렇게 더 늘려라 또는 거기에 더해서 더 우려스러운 것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재조정한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한미군의 역할에서 중국과의 그 중국을 봉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 우리 한국이 본의 아니게 또 이렇게 미중 간의 그런 그 싸움에 휘말려들 수 있는 그런 또 위험 요소도 알겠습니다.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들은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해당 의원은 금융노조 위원장 출신이기도 하고요. 지난번 금융소득세 폐지에 가장 앞장섰던 의원 중 한 사람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선순위 정책의 우선순위 같은 게 있잖아요. 그 금투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투세도 올해부터 시행하자는 주의와 지금 자본시장부터 선진화시켜서 주가부터 부양하고 금투세 도입하자. 안 그러면 국장에서 미장으로 떠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그 저게 있었는데 이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내세운 목표는 코스피 5천이거든요. 코스피 5천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본시장을 규제하는 것보다는 활성화시키는 정책들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줘야지 그 5천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상법 개정 그거로 인해서 이제 2,700포인트에서 우리가 정권 바뀐 후에요. 3,200포인트까지 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시장에서 더 5,000포인트가 차고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어서 뭐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든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지 또는 그런 것들을 하나씩 더 보완해 줘야 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주식 양도소득세를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춘다라고 하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걸 세수 확보 차원에서 이제 그런 이제 안이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세수 확보 차원에서도 그다지 효과가 크지도 않거든요. 뭐 2천억 많아야 2천억 정도라고 하는데 또 반대로 양도소득세를 10억으로 낮추게 되면 연말에 이거 연말 기준이거든요. 연말에 10억을 소유하지 않기 위해서 12월 달 되면 이거를 매도하는 그래서 매도 물량이 시장으로 쏟아져 나와갖고 주가가 하락하는 문제들이 이미 통계로 확인이 된 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책적으로 이런 정책을 이런 세제 개편안을 시행할 때가 아니다라는 주장들이 이제 있는 것이고 그 반대쪽에 있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그 지금 세수가 많이 펑크나 있는 상태니까 세수 확보를 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정리가 됐죠. 우리 정청래 당대표께서 정책위의장한테 지시를 했고 오늘 정책위 의장이 교체됐습니다. 네, 한정혜 의원으로 이제 교체가 됐고 그 뭐 당대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한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내부 이제 그 논의들이 이제 이어지고 보고가 될 겁니다. 그러면 특히 이거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빠르게 결정하고 그 결정을 해야 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결정을 빠르게 아마도 우리 당의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다도직입적으로 여쭤봅니다. 김현정 의원께서는 주식 양도소득세가 다시 50억 원으로 돌아가고 거래세는 내려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거래세와 요거는 다른 문제인데요. 거래세는 저희가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세는 올리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그거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그거에 대한 비판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다만 요 지금 주식 양도세와 관련해서는 저는 내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당내에서도 내고 있죠. 알겠습니다. 정광재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길게 할 사안은 아닙니다만 김현정 의원 그리고 정광재 대변인까지 짧게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정말
언제 얼마나 더 망가지려고 그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이건 부끄러우면 완전히 국민 몫인데 아니 체온 조절에서 벗었다 뭐 이런 건 지금 뭐 무슨 파충류라는 비아냥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외신에서도 얼마나 지금 시야하고 있습니까? 속옷 색깔이 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새로운 방어 수단이 생겨났다. 뭐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뭐 그 법 이제 그 동안에는 뭐 법꾸라지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법 위에 군림하는 것까지 지금 나아가 있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이 국격 훼손의 지경까지 지금 가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법 이 앞에 그 국민 모든 국민 평등하다라는 것을 단호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특검에서 그 법에서 허용한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예. 구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